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30대 기혼 남성입니다. 저희가 아이가 없고 결혼 연차도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까마득한 후배겠네요. 인사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부부 사이 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가 사연을 보냈다고 하니 무슨 일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친정 부모님 때문입니다. 제게는 장인 장모님이신 처가 식구들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행복하고 탈없는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처가 식구들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지금까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지 않고 있죠. 저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인생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지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지방 작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살던 저희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넉넉했었죠.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늘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웠고 성실한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생각에 열심히 학업에 집중했었던 저는 피나는 노력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서울살이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좋은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혼자 하게 된 낯선 서울살이는 쉽지가 않았어요. 연고 없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웠지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역시 돈이었었죠. 등록금도 비싸고 돈도 없는 학생이 서울살이 하기에는 생활비도 너무 비싼 탓에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그 돈으로 다음 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쓰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바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바빠서 남들 다 하는 소개팅도 나가본 적 없었지만 그런 제게도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네요. 바쁜 와중에 저는 같은 학교에서 동기인 예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던 저는 어렵게 고백을 하며 커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여느 연인들과 다름없이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영장이 나온 제가 군대를 가게 되며 저희는 잠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두고 입대를 하려니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저를 기다리겠다는 예진이를 믿고 저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며 매일 저녁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에 적응해 가던 제가 입대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저는 전화를 걸어오는 예진이의 목소리가 언젠가부터 점점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편지도 없고 바쁜 와중에도 찾아오던 면회도 점점 뜸해지는 게 아무리 봐도 좋지 않은 신호 같았죠. 군대에서의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었기에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별을 직감하며 혼자서 제 마음을 정리해 가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 예진이는 울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준아, 나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근데 어떡하지? 나 너랑 헤어지기 싫은데 부모님께서 자꾸 우리를 반대하셔. 너 면회도 못 가게 하시고 너한테 보내려고 했던 편지도 다 찢어버리셨어. 지금도 부모님 몰래 밖에 나와서 몰래 전화하는 거야. 알고 보니 제가 지방 촌구석 출신에 집안 형편도 여의치 않다 보니 예진이네 부모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저희 사이를 반대하셨던 거였죠. 그저 집안 형편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던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부모님과 저를 두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했던 저는 저와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며 여자친구의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그 후로 군대에 있는 제게 편지를 보내고 부모님 몰래 면회까지 왔었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녀를 외면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뒤 저는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고 모자란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바로 복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일하느라 바쁜 탓에 연락을 주고받던 동기들과도 연락이 뜸해지고 같은 학교였던 예진이와 연락이 끊기게 되었죠. 제가 복학을 하자 그 사이 예진이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고 저는 남은 학기를 채우며 CPA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던 탓에 학교 공부와 시험 공부를 병행하며 어렵지 않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저는 졸업과 동시에 세무법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고생하기는 했지만 무사히 대학도 졸업했고 취업도 되었으니 저도 이제는 다른 걱정 없이 살아보려 생각했습니다. 예진이와 헤어진 뒤로는 연애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았기에 그렇게 집과 직장을 오가며 심심한 삶을 살던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예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잠수를 타듯 이별했던 터라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를 반기며 인사하던 예진이는 제게 어려운 고백을 전해주었습니다. 잘 지냈어? 나 보고 싶지는 않았어? 그냥 그렇지. 나는 너 보고 싶었어. 너랑 어떻게든 다시 연락해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더라. 나 같은 걸 뭐하러 보고 싶어해.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어야지. 아, 혹시 지금은 만나는 사람 없어? 나 너랑 헤어진 후로 누구 만난 적 없어.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헤어진 거 네 탓이라고 생각 안 해. 차라리 내가 우리 부모님 얘기를 전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줬던 것 같아. 나는 그때도 지금도 명준이 네가 좋아. 우리가 헤어진 지가 언제적인데 여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저를 그리워했다는 예진이의 말에 저는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를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 주었던 그 여자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전 그때의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비루한 신세였지만 이제는 전문직에 모아둔 돈도 있었기에 당당하게 용기 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게 된 저는 예진이와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된 저희는 이미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장난스러운 어린 아이들도 아니었고 가벼운 만남을 생각할 수도 없었죠. 나이가 나이였던지라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반대하셨던 여자친구의 집안 사정이 궁금했던 저는 어떤 집안이시기에 저를 그리 반대하시는 건지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예진이네 부모님 또한 그리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저를 반대하셨을까 싶었지만 자식 가진 부모로서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러셨던 거라 생각하며 굳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제게 상처를 줬던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고 저희는 한동안 오랫동안 떨어진 아쉬움을 달래며 행복한 연애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연애를 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저희는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저는 이전의 상처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예비 처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반대를 하시면 어떻게 하려나 했던 제 걱정과 달리 두 분께선 저를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얘기도 먼저 꺼내시면서 제게 늦은 사과를 하셨죠. 예전에 둘이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잖아.
그때는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연예인가 싶어서 걱정했던 거지. 우리가 자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해는 풀었으면 하네. 그래도 이리 다시 만났으니 참 다행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괜한 오해는 다 지워버리고 앞으로 잘 지내보세. 환영하네, 이서방. 왠지는 모르겠지만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의 직업 때문인지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는 듯 하셨습니다. 이전의 냉대와 무시와는 너무 다른 느낌의 위화감이 들기도 했지만 어차피 이제 가족이 될 사이에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 없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올리게 되었죠. 예진이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예식장과 드레스, 청첩장들까지 정신없는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장인어른께서 연락이 오신 겁니다. 평소에는 장인어른께서 모든 말씀을 아내를 통해서 하셔서 갑작스러운 연락에 제가 당황했죠.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히 장인어른이 계신 곳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심각한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저보고 가볍게 반주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될 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술자리, 아버님께서는 사위와 처음 하는 술자리가 어색하신 건지 계속해서 진정성 없는 질문만 하셨어요. 분명 뭔가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좀처럼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여쭤보게 되었죠. 아버님, 혹시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세요? 계속 이야기가 도는 것 같아서요. 그게 내가 사위인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무슨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근데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위로서 도움을 드려야죠. 그게 말이야, 한 돈 1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겠나? 내가 장담하고 그 1년 안에 자네에게 빌린 돈은 갚아주겠네. 뭐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좀 그러니 아무런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또 우리 예진이에게도 비밀로 좀 부탁하네. 괜찮겠나? 금액이 너무 부담되면 가능한 만큼만 도와줘도 고맙겠네. 돈 1억이라니 저에게도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결혼 준비 중이니 더더욱 부담이 되었죠. 그렇다고 사위에게 힘들게 부탁을 요청하신 장인어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원래 가려던 신혼집을 좀 줄이기로 했고 그 돈으로 장인어른 댁에 도움을 주게 되었죠. 아내에게는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원래 가려던 집보다 평수를 줄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크게 결심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장인 장모님과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흔히 말하는 사위 대접을 제대로 받게 되었어요. 그 감사한 대접에 저도 아내의 집안에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말고도 멀리 떨어진 저희 부모님께 제가 부탁을 하기 전에 잘하는 아내를 보고 제가 처가에 더 잘하려고 했죠. 그렇게 서로에게 잘해주다 보니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잊어버리고 장인 장모님과 무척이나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과 처가댁이 거리상 가깝다 보니 식사하는 자리도 자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처가댁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처갓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 자리를 하러 준비 중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죠. 아이고 창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안 그래도 너희 엄마께 한국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그러면 내가 장 봐와서 상이라도 한 상 차렸을 텐데. 예전에는 제가 연락하고 왔나요? 뭐 옛날 기분이나 낼 겸 일부러 연락 안 하고 찾아온 거예요. 예의가 너무 없었다면 죄송해요. 야, 예진아, 야, 오랜만이다. 야, 너 결혼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내가 바빠서 결혼식 참석도 못했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빠질 수 있는 핑계가 생겨서 다행인걸? 그리고 여기 처음 보지? 내 남편이야. 여보, 내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 옆집 살던 친구.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창우라고 합니다. 그 예진이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예요. 네,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진이 남편 이명준이라고 합니다. 아유, 너희가 좀 친하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지. 너희는 거의 남매였지, 남매였어. 이거 귀한 손님을 너무 세워뒀네. 창호, 너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우리가 식사를 막 하려던 참이었는데 안 했으면 같이 먹자. 예전에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옆집 친구로 지내며 아주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말이죠. 그러다 서로 대학으로 갈라지고 남자네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며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남자가 의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아주 연락이 끊겼고요. 그러다 이번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아주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남자가 어색한 저를 빼곤 가족들 모두 신이 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제 식탁 자리를 남자가 대신 앉아 있어도 또 저보다 더한 대접을 받아도 말이죠. 저야 한 가족이지만 그 남자는 오랜만에 만나게 된 귀한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외국으로 나갈 일은 없니? 웬만하면 계속 한국에 있으려고요. 저는 외국 생활이 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 나는 너희 엄마께 네가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들어서 그런 줄 몰랐네. 그 어머니께 어떻게 힘들다고 다 말을 하겠어요. 그 걱정하시지 않게 선의의 거짓말 좀 섞어서 했죠. 그러면 여자친구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너희 엄마께서 외국인 며느리 둘까봐 걱정하시던데. 네, 공부하기 바쁜데 무슨 연애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에겐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도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시니까 제가 그 말 듣기 싫어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는 없고? 그렇죠.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 외에도 장인 장모님은 창호 씨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처갓집을 떠날 때까지 창호 씨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 창호 씨와 만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빈번하게 말이죠. 당신 어디가? 엄마가 잠깐 집에 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오려고. 그래? 우리 같이 가서 부모님들 모시고 근처에서 외식이나 할까? 저번에 내가 새로 생겼다는 해물 칼국수집 있잖아. 거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당신도 장모님도 칼국수 좋아하잖아. 뭐 그래. 아까 전화할 때 보니 아직 식사 전인 것 같았으니까 그럼 얼른 옷 입어. 그런데 도착한 처갓댁에는 창호 씨가 먼저 와 있었고 장모님께서는 평소 저에게는 잘 해주시지도 않는 소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초대도 안 한 제가 아내와 같이 오자 당황하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엄마, 나왔어. 창호 너도 와 있었네? 근데 뭐야? 고기 먹어? 그럼 먹는다고 중간에 연락이라도 하지. 나는 반찬 가져가라고 해서 이 사람 놓고 올 뻔했잖아. 내가 이서방 오라고 한 것 같은데 말을 안 했나? 어쨌거나 다들 이렇게 모였으면 됐지. 얼른들 앉아. 고기 먹자. 저도 눈치가 있는데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창우 씨보다 먼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그랬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지만 같이 있어도 소외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오해인가 싶다가도 점점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저보다는 창호 씨를 더 챙겨주는 장인 장모님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창호 씨를 10년 넘게 못 보다 보니 더 챙겨주는 거라고 억지로 이해를 하며 넘겼어요. 저도 조만간 저런 대접을 받겠지 싶었고요. 또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해봤자 저만 쪼잔하다고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소심하게 왜 그러냐는 말이라도 들을까 싶어 신경이 쓰이지만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지냈죠. 그러다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맞는 생일인 만큼 아내의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따로 아내와의 여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생일날 당일 좀 더 의미가 있는 날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가 태어난 날 가장 고생하셨을 장인 장모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의미가 있을 듯 했죠. 그래서 아내의 생일 당일 가족 모두가 모여 축하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며 말을 했지만 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장인 장모님 댁에서 아내의 생일 잔치상을 차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는 반차를 쓰고 처갓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양손에는 제가 요리를 할 음식 재료들과 함께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잔뜩 가지고 말이죠. 처갓댁에는 미리 언급을 할까 싶었는데 같이 축하하는 자리다 보니 끝까지 비밀로 하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처갓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의 생일을 위해 음식을 하시느라 문을 열어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음식 냄새는 풍기지 않고 말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냥 문이 덜 닫힌 거였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최근 들어 자주 보았던 신발이 있는 겁니다. 바로 서창우, 그 남자의 신발이었어요. 그 신발을 보자마자 기분이 좋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곧장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근데 창우 너 우리 예진이 좋아한 적 있지? 왜 학교 다닐 때 네가 꼬박꼬박 예진이한테 초콜릿도 주고 빼빼로도 챙겨줬잖아. 아이 그거야 예전에 어릴 때 이야기죠. 그때야 옆에 친하게 지내는 여학생들을 한 번씩은 다 좋아할 나이니까요. 아이 단순한 호기심이었지 이성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연인들도 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인생이 짓궂다 싶어. 너희들이 그때 잘 됐다면 지금 네가 내 사위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더 편하게 사위를 대했을 거고. 아유 어머님도 참.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다들 정해진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명준 씨도 굉장히 싹싹하고 잘하던데요. 예진이에게도 잘하는 것 같고요. 그거야 남들이 보는 시선이고 직접 겪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다고. 내가 원래 걔 같은 성격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불편하고 좀 그렇네. 네? 뭐 아직 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예요. 에휴, 그럴까 모르겠네. 근데 창우 너는 예진이 오랜만에 봤는데 뭐 가슴이 설레거나 떨리는 건 없디? 우리 예진이 예전에도 예뻤지만 지금은 더 예뻐졌는데. 그러게요. 학교 다닐 때도 예쁘다고 옆 학교 남학생들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저도 얼른 예진이 같은 예쁜 여자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 결혼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는가 보구나. 반반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 생각해 보겠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 알아갈 시간도 없고 뭐 그렇다고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요.
어디 예진이처럼 괜찮은 여자 있으면 저 먼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말이다. 혹시 예진이는 어떠니? 네? 예진이라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예진이요? 아, 그래. 내 딸 예진이. 왜 예진이 같은 애를 소개시켜 달라며? 굳이 멀리 찾을 필요가 있어? 예진이가 있는데? 아, 농담이시죠? 예진이는 지금 결혼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혹시 예진이가 미혼이라면 만날 의향이 있냐는 말이지. 아, 그게 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 비슷한 사람이면 제가 생각은 해볼 것 같네요. 그런데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오늘 예진이 생일날에 같이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먼저 일어날까 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네가 가면 어떡하니? 너는 우리 집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창호 네가 방금 전에 내 말 듣고 불편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아봐. 솔직히 나는 창호 너를 내 사위로 삼고 싶어. 아니, 예전부터 널 내 사위감으로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너랑 예진이가 붙어 다닐 때마다 시간이 지나도 저 모습 그대로이길 바랬다고. 예진이 마음이야. 나랑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해볼 테니 너는 우리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너도 이왕이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좋잖니. 아,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안 그래? 지금 어디에서 저 찍고 있는 거죠? 장난 맞으시죠?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무슨 장난이야. 나랑 이 사람은 진지하다. 우리는 네가 지금 예진이 옆에 있는 놈보다 더 맞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이러시면 안 되죠. 명준 씨가 있는데요. 제가 대화를 잠깐 나눠봤지만 명준 씨 정말 좋은 남자인 것 같아요. 예진이 오래된 친구로서 느끼기에도 예진이가 명준 씨랑 만나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우야, 내가 오죽하면 바쁜 너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니? 내가 봤을 때는 예진이랑 너희 둘이 안 이어진 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 보는 내가 안타깝다고. 시간이 조금만 맞았더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네가 내 사위가 되었을 거라고. 너는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돼. 그 외의 것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놓을 테니까. 너는 예진이만 잘 감싸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진이 명준 씨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예진이랑 잘해보라뇨.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냥 지금처럼 제가 종종 찾아뵙고 아들처럼 가깝게 지내면 되죠. 그리고 저 예진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오래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일 뿐이라고요. 좀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 그리고 어린 마음이든 뭐든 예진이 좋아하긴 했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라면 창우 네가 우리 집 100년 손님이 되었어야 했어. 내가 예진이 이혼하도록 어떻게든 해볼 테니 창우 너는 준비만 하고 있어라. 응? 불쾌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는 창우 씨가 답답한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다 현관 문틈 사이로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명준 씨,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뭐? 명준이? 이서방? 창호 씨의 외침에 그제서야 장인 장모도 저를 발견하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서방, 왔으면 기척이라도 하지. 왜 그렇게 현관에 서 있나? 오늘 예진이 생일 때문에 온 거야? 거기 계속 서 있지 말고 들어오게. 천연덕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죠. 제 헛웃음에 뭔가를 느낀 건지 장인이 저를 떠봤습니다. 이서방, 자네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 혹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네요. 결혼해서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 딸,
재취 자리 구하는 부모는 처음 봐서요. 제가 숨김없이 좀 전에 들었던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장인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달려와 매달리더군요. 이서방, 오해일세. 내 말 좀 들어보게. 자네가 잘못 들은 거야. 무슨 재취자리는 재취자리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옛날 추억에 빠지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겠다. 가정을 하는 거지. 창호가 예진이랑 남매 같은 사이인데 그게 말이 되나? 어때? 오해 좀 풀렸나? 저를 너무 바보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로 분별 못하는 팔푼이로 보이세요? 괜히 창호 씨랑 불편한 자리 만들고 싶지 않군요. 저 먼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오해라고 하지 않았나? 오해. 왜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 정말 한가족 같은 사람이라서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 걸 가지고. 얘 창호야, 너가 좀 말해봐라.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정말 너에게 예진이랑 잘해보라고 그랬니? 봐봐, 창호도 말이 없잖아. 자네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나가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다고? 우선 앉아보게. 자네 지금 여기 떠나면 추후에 아주 큰일 치를 줄 알아. 그 전까지만 해도 자리를 피하고 상종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들었는지 세세히 따져 묻기로 했죠. 뭐가 오해인데요? 예전부터 사윗감으로 생각했다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자고 한 것도 제 오해입니까? 백년 손님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라온 예진이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가정폭력범입니까? 아니면 이 집안에 못하기라도 했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고요? 가만히 있는 창호 씨한테 미안한데 저분이 먼저 예진이한테 관심을 표했으면 제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분 억지로 앉혀다가 굳이 사윗감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저희가 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저분이 의사라서 미래가 보장되니까. 이 이유 맞죠? 예전 대학 시절 때 제가 예진이랑 사귀는 게 못마땅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저희 집이 촌구석에 가진 게 얼마 없으니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다 제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자 들어가는 세무사가 돼서 다시 나타나니 그제서야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의사 사윗감이 나타나니까 욕심이 나신 거 맞잖아요. 아,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최근에 빌려간 돈 1억 갚겠다고 저에게 승질 내신 것도 이거였네요. 의사 사위한테 돈 받아내서 갚으면 되니까. 제 말이 맞죠? 어디 한번 말해보시죠. 이 사람이 정말 어디 장인 앞에서 그따위 말을 해? 자네, 평소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취급을 하나? 스스로도 잘 아시네요. 얼마나 몰상식한 짓을 하셨는지.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잘 하시는 분이 오리발을 내밀기는 왜 내밉니까? 됐습니다. 저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더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애초에 자기 딸 의사 와이프 만들려고 별지랄 다 하고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려고 한 내가 등신이지. 뭐?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떠나려고 하는데 막상 제가 나간다고 하니 이후에 아내가 알게 되면서 벌어질 상황이 걱정되었나 봅니다. 장인과 장모가 죽을 힘을 다해 저를 막더라고요. 억지로 현관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보? 지금 다들 한 이야기가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나랑 창호를 이어주려고 했다는 말은 뭐고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까지 하는 건데? 아내는 이미 저와 장인 장모 간의 실랑이를 벌이며 했던 이야기를 다 들은 듯 했습니다. 저희가 한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보라며 재촉을 하더군요. 제가 나서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전까지 어쩔 줄 몰라 하던 창호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예진아,
내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오랜만에 너희 집에 들린 날 이후로 너희 부모님께서 계속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각별하게 생각해 주셔서 자주 초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나보고 너랑 잘해볼 생각 없냐고. 어머, 창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장모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는데 창우 씨가 말한 것처럼 하셨잖아요. 다들 조용히 해. 다들 껴들지 말고 창우가 끝까지 말하도록 놔둬.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감정이 있는지 물어보시길래. 어린 시절에 누구나 있는 이성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말했지. 근데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날 사위 삼고 싶다고. 나만 괜찮다면 두 분이 알아서 상황을 만들겠다고. 그런데 그게 말이 되니? 너에 대한 지금 내 감정은 단순히 친구일 뿐이고 너는 이미 명준 씨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라고 했지. 그런데도 계속 날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다 내가 현관 앞에 있는 명준 씨를 발견하게 된 거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예진아, 엄마는 그냥 농담한 거야. 너희가 볼 건 못 볼 것 다 보면 나고 자란 사이니까. 그냥 그렇게 됐어도 재미있었겠다 농담한 거라고. 물론 그런 농담도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서방이 이렇게 화가 났을 거고. 그건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마. 근데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거는 아니야. 정말 다들 왜 이렇게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네. 그렇지, 여보? 그렇지. 뭐 앞으로는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을 테니 그만하자. 오늘 예진이 생일인데 웃고 즐기기에도 바쁜 시간이잖니. 그럼 당신이 빌려줬다는 돈 1억은 무슨 소리야? 결혼식 올리기 전에 장인어른이 날 당신 몰래 부르시길래 나갔지. 그런데 급하게 해결해야 할 돈 1억이 있다면서 부탁 좀 하자고 하시는 거야. 이제 막 사위 되는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나. 내 입장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시길래 사위한테 도움을 요청하나 싶어서 빌려드렸지. 그래서 원래 우리 신혼집 하려고 했던 곳보다 좀 더 작은 평수로 바꾼 거고. 아빠, 엄마, 제정신이에요?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오해라고요? 거기다 도움을 받을 대로 다 받아놓고 명준 씨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예진아,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제발 변명 좀 그만하라고요. 딸을 의사 와이프 만들려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 의사하고 의사 와이프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은 노력 쥐뿔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소유물이에요? 저 남자랑 결혼하라면 하고 이 남자랑 이혼하라면 하는? 알아서 잘 사는 딸 보면 미안해서 뭐라도 도움을 주려고 해야지. 왜 사람 앞길을 망치고 부끄럽게 만드는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나 진짜 이 집구석 지긋지긋해.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노력도 쥐뿔 안 하면서 허세랑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자기들이 뭐가 된 것 마냥 분수도 모르고 별 이상한 짓거리나 하는 이 집구석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명준 씨가 이따위 집에 와서 그래도 꼴에 장인이고 장모라고 잘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 사람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러고도 부모라고 할 수 있냐고? 내가 이 집 동네 창피하게 만들 거야. 이 집구석 어떤 집인지 다 알려줄 거라고. 순간 감정이 폭발해버린 아내는 온 집안을 헤집어 놓으면서 물건들을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장인과 장모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지난 몇십 년간 쌓인 한풀이를 하듯 필사적으로 난동을 피우는 아내를 말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난리를 한참 피운 아내 때문에 동네 사람들까지 그날의 일을 모두 알게 되었고 자신이 원했던 바를 이루었던 아내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갓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아내는 제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모에게 빌려준 돈 1억을 당장 받아내라고 하더군요. 오늘 이런 일 겪게 만들어서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부모님과 거리를 뒀을 거야. 아예 그런 말은 못 꺼내게 했을 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확실히 할게. 그리고 내일 해 뜨자마자 우리 집에서 빌려간 1억 갚으라고 내용 증명 먼저 보내. 그래도 지금 당장 돈 1억이 어디에서 나오겠어. 말은 해놓을 건데 내용 증명까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당신 그런 수모 당하고도 그 사람들한테 사람 좋게 나올 거야? 나 그 집안이랑 영영 인연 끊을 수도 있어. 정신 제대로 차리기 전까지는 부모로 인정 못한다고. 나중에 이상한 짓거리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쪽에서 행동을 해야 해. 그러니 내일 바로 돈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 보내버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내가 따로 알아볼게. 아내는 이번 일로 장인과 장모를 혼쭐 내려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처가댁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온 그 연락을 아내가 대신 통화했죠. 이서방,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른 건 맞네만. 그래도 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돈을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저예요, 예진이. 한 가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명준 씨한테 미안해서 그 집안이랑 연 끊어버린다고 했으니 1억 갚으라는 내용 증명도 제가 보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 형편이 정말 안 된다니 그따위 거짓된 핑계 입 뻥끗하지도 마시고 돈이나 갚고 이 지긋지긋한 관계 어서 끝내요. 예진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순간 잘못된 생각에 넘어갔어. 내 다시는 이런 실수, 잘못 절대로 하지 않으마. 내가 지금 너랑 통화하는 중에도 이렇게 손을 싹싹 빌고 있어요. 그래도 죽으나 사나 한 가족 한 핏줄인데 이번만 용서해 주렴. 됐고 얼른 돈이나 갚으세요. 내용 증명 다음에는 고소니까요. 뒤늦게 저와 아내에게 잘못을 했다며 찾아와서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갚겠다는 답이 없자 저보고 정말로 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처가댁에 고소를 하니 많이 하면서 난리를 부린 덕에 제가 빌려준 돈 1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수중에 돈 1억이 없었던 처가댁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만든 돈이었죠. 그럼에도 아내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런 아내의 차가운 태도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모르는 자신의 집안보다는 바라는 것 없이 우리 두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시부모님이 좋다며 매번 고마울 정도로 아내가 챙겨주고 있어요. 이런 아내를 두게 되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미안한데 아직 자신의 부모님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아내에게 잘하는 걸로 대신할 뿐이죠. 바람이 있다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장인 장모님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네요. 물론 단순 눈속임이 아니라 진정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쳐서 말이죠. 그럼 아주 나중에라도 이 상황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